시작할까요? 자, 경조입니다. 경조 GS 2기, GS 3기 강의 같은 경우에는 많이 힘이 들어요. 왜 힘이 드냐면 보통 이제 하루 종일 시험 보고 경조 모의고사까지 딱 본 순간 오늘 토요일에 나의 임무는 여기서 끝났다. 이런 생각이 딱 들기 때문에 이제 집에 갑니다. 그죠? 다들 집에 가고 그럼 이제 강평 강의는 복동으로 들어야지라고 하면 아마 일요일, 월요일 다음 주 평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럼 지금 빨리 주말반 수업 들었던 거를 월요일 안으로 빨리빨리 복습을 해놓고 또 남은 평일 동안 모의고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의고사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게 되고 그럼 등수가 계속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 모의고사 치고 오늘 나의 할 일이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웬만하면 복동으로 미루지 말고 여기서 다 처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아셨죠? 안 그러면 정말로 다음 주 평일이 많이 날아가십니다. 이거 강의 듣고 뭐하고. 그리고 복동 들으시면 아시잖아요. 동영상 들어보면 어때요? 멈춰서 필기하고 전화 오면 또 멈추고 그죠? 계속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실강으로 듣는 것보다 수업 듣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는 다음 주로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다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꼭 그렇게 다음 주 평일 실강으로 이렇게 복동 들어야지 하고 미루면 모의고사 준비 충분하게 못 해가지고 등수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라서 웬만하면 해야 될 거는 빨리 그 시간에 끝내놓고 다음 주를 맞이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동차생들 아마 많을 건데 동차생들도 웬만하면 이 수업 시간에 같이 수업 들으면서 연습 문제집을 이 자리에서 최대한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복습 시간이 확 줄겠죠. 1차 하셔야죠. 그렇죠? 1차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신정생호 얘기하다가 제가 모르고 있다가 1차 접수 인원이 지금 12,000명이라면서요. 그럼 거기서 50%를 붙이면 여러분 6,000명이에요. 그럼 작년에 1차 합격생, 유예생들 한 4,000명 합치면 지금 10,000명이에요. 그럼 2차가 쉬울까? 아무리 10%를 뽑아도 1,000명을 그럼 뽑겠다는 건데 지금 500명 뽑아놓고도 수습 다 수용이 안 돼가지고 난린데 그죠? 이거 1차가 어렵든 뭐가 되든 아무튼 뭐가 되겠다. 이런 불안감들이 이게 저희 선생님들은 이제 생기기 시작해서 되게 좀 빡세게 해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1차도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올해 내년은 뭔가 변동이 심한 해이기 때문에 좀 긴장을 하고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수업 시간에 동차생들도 수업 시간에 최대한 연습 문제집을 이 자리에서 정리를 해야지. 얼추 졸고 안 듣고 그죠? 딴짓하고 문자 보내고 이러다가 이제 월요일날 혼자 독서실 가서 해야지. 시간 오지게 걸립니다. 그 1차 언제 준비할 거냐고. 그러니까는 좀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유예등 동차등 연습 문제집이나 이런 건 수업 시간에 같이 풀죠. 이 자리에서 최대한 복습을 많이 해서 다음 주 평일이 딱 돌아왔을 때 복습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들이지 않아야 돼요. 인사경조 둘 다. 아셨죠? 예습 중심입니다. 자꾸 전체로 공부하는 거. 이거를 조금 정확하게 학습 목표로 잡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경조인데요. 방식은 똑같습니다. 아까 인사에서 말씀드렸던 방식과 다 똑같고요. 저희가 6시부터 이제부터 75분 동안 시험을 볼 거고요. 15분 쉰 다음에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그냥 한 큐에 수업합니다. 쉬는 시간 없어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쉬는 시간이 필요하고 저 중간에 화장실 갈 거예요. 그럼 맨 뒤에 앉으시면 돼요. 됐죠? 맨 앞에 앉아가지고 갑자기 일어나서 중간에 나가버리면 저도 집중이 끊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수험생들도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너무 당연한 거지만 또 그게 그쵸? 안 될 때가 있으니까 그런 위험이 있으시면 맨 뒤에 앉으시는 거 권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교재는 실전 연습 문제 다 나갔죠? 연습 문제 지금 나갔는데 이거는 실강생만 이렇게 써있지만 실강생 하고 그다음 실영상반하고 온천반 다 무료로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이걸 보시는데 작년 거하고 많이 안 바꿨어요. 거의 안 바꿨어요. 작년 그 서브노트하고. 왜냐면 어차피 연습 문제집하고 문제를 똑같이 안 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내가 이거를 개정을 해서 일일이 문제 만든 거 다 반영을 할 필요 없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여기는 딱히 수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거 좀 참고해서 보시고 자 그리고 여기 진도 나와 있죠. 혹시 그쵸 이메일 그쵸 알고 계시죠? 이메일로 제출하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제가 쉬는 시간에 잠시 인사관리 답안지를 우리 첨삭자들 메일함에 분류를 하는 과정에서 자, 너무나 놀라웠어요. 자, 과목은 제발 적어달라. 안 그러면 저희가 다 열어봐야 돼요. 인사인지 경조인지. 시간 은근히 걸려요. 그 메일이 꽤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잔업무 때문에 짜증나네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과목 명칭 꼭 써주셔야 되고요. 제목에 과목 명칭하고 회차 이제 안 써, 회차는 그래 안 써도 되지. 왜? 이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안 받으니까. 시간 넘어가면 그냥 끝이에요. 자, 이건 안 한다 하더라도, 미쳤네, 얘는. 그래서, 안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과목 명은 꼭 적어 주십시오. 제가 진짜 부탁드려요, 이거는 진짜로. 부탁드리실게요. 제발. 제발, 안 그러면 저희가 다 열어봐야 돼요. 너무 힘들고. 그리고, PDF 파일 보내는 거 다 아실 거고, 제출 시간 꼭 지켜주십시오. 제출 시간 꼭 지켜주세요. 저 저희가 뭐 실수를 안 가가지고 늦었어요. 아니면 파일 첨부를 잘못했어요. 어떠한 익스큐즈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죠? 안 받아요. 그러니까는 실수하지 말고 확인 잘 하시고 보내시면 됩니다. 아셨죠? 뭐 이런 거는 저희가 받아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수량 자체가. 아셨죠? 응? 그리고 빨리 토요일 날에 분류가 다 끝나야지 첨삭자들이 주말 이용해서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은 또 저희가 찾아서 삭제하고 다시 보내주세요 해서 그거 받은 거 다시 재분류해줘야 되고 막 이래서 저희가 조금 좀 싫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는 한 번에 합시다. 확인 제대로 하고 한 번에. 나중에 뭐 노동위원회 사건 하는데 제가 의견서를 잘못 첨부했네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쵸? 한 번에 합시다. 자, 그리고 한 번만 누릅시다. 보내기 한 번만 누르면 돼. 다 가. IT 강국. 아셨죠? 그러니까 믿으세요. 믿어. 자, 만약에 수업 시작했는 데까지 할 때까지 지금 첨삭된 답안이 안 왔다. 금요일 밤부터 글 올리실 필요 없으세요. 토요일 날 수업 시작하기 전까지 메일을 와 있으면 될 거고 아마 이번에는 저희가 등수 합산해가지고 표준 점수 전환해서 뒤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 밤까지 전부 다 점수 입력해서 보내달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금요일 밤까지 끝날 거지만 만약에 금요일 밤까지 첨삭된 답안이 안 왔다 그럼 수업 시작 전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안해하지 마세요. 아셨죠? 다 가. 어떻게든 다 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진도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저희가 어디부터? 거시부터 갑니다. 됐죠? 왜냐하면 1기 때 뒷부분 모의고사를 좀 충분히 못 봤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2기 때는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직 변화였죠? 다음 주는 이제 조직구조 설계입니다. 됐죠? 조직구조 설계 전체 나와 있을 거고 전체가 아니라 앞부분 설계 원부분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설계 2하고 이제 거시 이론 요렇게 진행되니까 조금 참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렇게 또 묶어서 중간범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기 5회차부터는 개인 수준부터 들어갑니다. 개인, 집단, 조직 수준. 미쳤네? 반대로 얘기했네? 자 개인 맞네. 집단? 맞아요. 그 다음에 조직 수준? 중간 범위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될 거니까 참고를 조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범위 모의고사에만 이렇게 사례형을 보는 것처럼 돼 있지만 제 맘이에요. 그죠? 제가 내고 싶으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는 뭐 꼭 왜 이때 사례형 낸다고 하고 오늘도 냈느냐 이런 컴플레인 하지 않으시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건 제 맘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내든 상관없어요. 풀면 되는 거야 그냥. 됐죠? 자, 됐고, 더 이상 공지할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좀 애매한 요일인데, 27일 1차 보는 날에 휴강을 하죠? 근데 참 애매하게, 자, 애매하게 언제 휴강입니까? 7회차 강의 끝나고, 한 주 쉬고, 이 하나 하려고 이제 저희 와야 돼요. 6월 3일. 그죠? 요런 상황이라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전체 학원은 뭐 스케줄이니까요. 그래서 이거 참고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셨죠? 게다가 딱 잘 됐어. 마지막에 이제 또 중간 모의 모의고사니까 1차 시험 딱 치고 이제 그동안 조금 소홀했던 그 부분 쫙 몰아가지고 볼 수 있는 거니 좋게 생각하고 우리 때 또 마지막 회차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됐지요? 끝이에요. 자, 그럼 연수 문제집 이제 들어갈 건데요. 자, 연수 문제집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연습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인사관리는 제가 말씀드렸죠. 연습문제집 보지 말라고. 예습하는데 연습문제집 외우고 와가지고 시험 보고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경조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세 가지 경우로 제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예습을 해오겠죠. 저희는 이제 예습형 모의고사니까 예습할 때는 어떻게 한다? 본인 서브노트로 뭐 하는 거야?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첨삭자들이 작년 경조 점수가 좀 높은 사람들이에요. 66점, 65점 이래요. 68, 66 이래요. 굉장히 높죠.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이번에 이거 서브노트 넘기기 전에 혹시 연습 문제집 오탈자 찾아놓은 거 있으면 공유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두 분 다 저희 연습 문제지를 안 봐가지고요. 이러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분들은 다 전체를 빠짐없이 계속 봤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수 문제집이 어떻게 보면 좀,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전체를 계속 보시는 분들한테는 딱히 활용을 많이 안 할 수도 있어요. 수업 시간에 정도에만 보고. 그러니까는 이거 잘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주는 뭐다? 서브노트 통해가지고 전체를 보는 거. 이게 줍니다. 아셨죠?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수업 시간에는 시험을 보고 나서 저희가 연습 문제집으로 중요한 테마별로 정리를 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복습을 한다라고 하면 복습할 때는 뭐 연습 문제집으로 빠르게 쟁점별로 보시든지, 그쵸? 아니면 다시 한번 나는 서브노트로 빠르게 전체를 보겠다라고 여러분이 방향을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 선생님, 저는 진짜 경조의 암기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진짜 너무 암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전체를 보다 보면 더 암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냥 암기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렴풋이 생각이 나서 정확하게 현출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자, 정확하게 키워드 현출이 잘 안 된다. 정확한 키워드 연출이 잘 안 된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습 문제집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내용 정리를 하셔도 오케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연습 문제집에 거의 서브노트에 있는 것들이 빠짐없이 들어가게 하려고 제가 문제를 좀 구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최대한 누락 없이 좀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뭐 한다? 정리하는 거, 경조는 오케이입니다. 됐어요? 경조는 어쨌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뭘 기준으로 두고 뭐 하나 설계해라라는 식의 인사관리스러운 그런 의용 문제는 잘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좀 연습 문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틀을 좀 정하고 세부적인 표현을 좀 정해서 표준화를 시켜놔도 실전 시험장에 가가지고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조금 이래도 오케이는 하겠다. 하지만 아직 시간은 많으니 2기에서부터 굳이 이렇게 찍어서 공부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약간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는 참조는 이런 건 좀 참조는 하세요. 참조는 하시되 좀 웬만하면 전체를 좀 보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일단 예습할 때 서브노트로 전체 내용 계속 보고 그다음 복습할 때는 연습 문제집 달달 외우고. 됐어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기는 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쟁점 못 맞추시는 분들은 연습 문제집 분석 같은 거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연습 문제집 분석을 한다니 무슨 말이에요? 이거 문제 분석부터 열심히 하라고. 문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거를 물어봐서 목차가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이런 거부터 좀 분석을 하시면서 쟁점 맞추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쟁점 나가시는 분들은요. 그렇죠? 근데 경조는 쟁점 잘 안 나가긴 해요. 쟁점 논탈 나는 건 좀 심각한 거지. 경조에 논탈 나는 거는. 그러니까는 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됐지요? 자, 이제 저희가 이게 뒷부분부터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조직 변화 쪽이다라고 하는 거에 전체 흐름 한번 기억나시나요? 전체 논리적 흐름? 뭐 불 껐다 켰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불 이렇게 꺼도 여기 보이던데요? 그쵸? 그래가지고 불 껐다 켰다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힘드시니까. 자, 그럼 이제 나의 무적 분필을 써야지. 자, 갑시다. 소리 나기만 해봐. 그죠? 소리 나 지금 벼르고 있어. 그죠? 벼르고 있어. 오늘의 지랄 하면서, 그죠? 오늘의 지랄로 내가 지금 벼르고 있어. 자, 갑시다. 뭐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죠? 내가 약간 좀 환불 원정대 느낌이야. 그래서 뭐 이렇게 있으면 내가 가서 정말 다 싸워줄 수 있어. 알았죠? 특히 학원에 뭐가 있다. 얘기하세요. 저 약간 싸우는 거 좋아해, 학원이랑. 그러니까는, 얘기하시면 돼요. 아셨죠? 학원, 아무튼 그래. 학원 그죠? 불만 많잖아요. 나도 많이 들었어, 합격한 친구들한테. 그래서 오죽하면 저한테도 선생님의 단점은 합법이란 거다. 그 얘기를 해가지고 왜 했더니 이제 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알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반영을 해야지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으니까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쉬는 시간에 와서 저한테 말해주세요. 알죠? 뭐 진지하게 카페에 그렇게 글 쓸 건 아니잖아. 그죠? 진지하게 막 카페에 길게 글 안 쓰고 그냥 가볍게 와서 선생님 근데 이거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오케이 해가지고 알아서 다 전달해 주니까 문제가 있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아셨죠? 착한 선생님들한테 얘기해봐야 아무 해결 안 돼. 그죠? 뭐 윤성호 선생님이 뭐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니 뭐 기범쌤이 뭐 가가지고 뭐라고 뭐 안 좋은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아무도 그죠? 말 못해요. 그래서 늘 저를 앞세우죠 다들. 그죠? 그러니까는 뭐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자, 조직 변화 쪽 한번 정리를 좀 해볼 건데, 자, 조직 변화는 저희가 어떤 논리적 흐름으로 정리했었나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정리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조직 수명주기 모형이다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봤었어요. 조직 수명주기 모형이다라고 하는 걸 살펴봤죠? 누구요? 퀸이요. 그죠? 근데 여기를 보니까 어떤 거를 우리가 발견했어요? 조직은 총 4가지 수명주기를 거쳐서 발전을 해나가는데 각 수명주기마다 어때요? 맞닥뜨리는 위기가 있다. 그 위기를 극복해야지만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럼 그 4가지 수명주기가 바로 뭐였었나요? 창업 단계,
그쵸? 그 다음에 집단 공동체 단계, 그 다음에 공식화 단계, 마지막이 정교화 단계였습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여기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극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또 위기를 극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위기를 극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는 뭐가 있더라? 바로 이 변화에 대한 종업원들의 저항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 저항 자체를 해결을 해야지만 조금 더 이 조직이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든지 즉 성장을 하든지 아니면 최소 유지를 하는 건데 이 저항 자체를 극복하지 못하면 조직은 어떻게 된다? 결국 쇠퇴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논리를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저항을 극복하지 못해서 쇠퇴한다라고 한다면 이 조직의 쇠퇴는 어떤 모습이 있겠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했어요? 조직 쇠퇴의 일반론이다라고 해서 조직 쇠퇴의 개념 정의. 자, 이 조직 자체의 자원 기반이 취약해지는 현상을 저희가 조직 쇠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이 조직 쇠퇴라고 하는 건 왜 발생하느냐라고 해서 원인들 목차합니다. 이건 인사관리 정도 하는 사람은 다 쓸 수 있는 거다 얘기했고, 그럼 이 조직 쇠퇴 자체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느냐라고 해서 그 프로세스 나오죠. 자, 총 4단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무슨 단계를 거치죠? 무지 단계요. 자, 지금 조직 쇠퇴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조직이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를 저희가 무지 단계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무대응 단계가 있죠. 그쵸? 자, 인식은 했지만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단계.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오류행동 단계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조직 쇠퇴가 발생한 걸 알고 조치를 취했지만 너무 미약한 조치를 취했거나 엉뚱한 조치를 취해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였었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한번 가보면 이제 어떤 단계입니까? 그 다음엔 완전한 공황 상태이다라고 해서 어떤 단계야? 응? 위기 단계. 맞죠? 그쵸? 그리고 이 위기 단계에서는 공황 상태인데 여기서 더 적극적인 조직 쇠퇴 방지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게 안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취하는 조치는 뭐다? 해체 단계. 그쵸? 요렇게 저희가 조직 쇠퇴 단계까지 보면 이 세 가지 내용 정도는 조직 쇠퇴 일반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직 쇠퇴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하나 있었죠. 그게 바로 뭐였었어요? 밀러라는 학자의 조직 쇠퇴 유형 모형이었습니다. 자, 밀러는 조직 쇠퇴의 유형만 설명을 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조직 쇠퇴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밀러의 개념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웃긴 게 과거에 이 기업의 성공을 가져다 주었던 성공 요인이 어떻게 돼요? 이게 아이러니하게 조직 쇠퇴의 원인으로 작용하더라. 그렇죠? 이걸 저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바로 이카루스의 역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이카루스의 역설을 밀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조직 쇠퇴의 원인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 조직을 조직으로 만들어줬던 성공 요인이 왜 이제 와서 쇠퇴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느냐? 그 원인을 봤더니 어떻게 돼요? 환경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이 요소들을 계속 고집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도 뭐예요? 변화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쇠퇴가 발생하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쇠퇴 유형이다라고 해서 쇠퇴 유형 4가지를 살펴보고 4가지 쇠퇴 유형별로 뭐뭐 정리했었나요? 어떻게 정리했어요? 4가지 쇠퇴 유형별로. 뭐 집중형 쇠퇴, 발명형 쇠퇴, 그쵸? 쫙쫙 나오잖아.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발명형 쇠퇴이다라고 하면 얘 어떻게 정리했었어요? 어떤 성공 기업이 어떤 쇠퇴 기업이 되는가? 그쵸?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됐어? 개척자형 기업이 그쵸? 어떻게? 현실, 도피, 주의자형으로 쇠퇴하는 경우. 그래서 이 개척자형 기업이 어떠한 성공 요인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얘가 어떻게 요렇게 실패 요인이 됐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였죠. 그 다음 두 번째 뭐 들어가 있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직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대처 방안이다라고 하는 걸 정리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런 쇠퇴는 저 조직 수명 주기하고 같이 봤을 때 어느 단계에서 발생하느냐라고 해서 어느 수명 주기에서 발생이 가능한 쇠퇴 유형이냐, 여기까지 정리를 했었어요. 그렇죠? 일단 나머지는 제가 자료로 볼 거니까 일단 큰 논리만 잡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4가지 쇠퇴 유형을 정리하고 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뭐다? 뭐가 필요해요? 조직 변화. 그렇죠? 조직 변화다라는 걸 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카루스 역설. 조직 쇠퇴라는 거를 피해갈 수 없죠. 밀러도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기 가면 우리 퀸도 얘기했죠. 퀸도 뭐라고 해요? 여기서 이 저항을 극복하고 계속적으로 조직 변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쇠퇴하고 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뭐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쇠퇴하지 않으려면 조직 변화다라고 하는 것을 실시를 해야겠다. 그러면 이 조직 변화다라고 하는 것과 저희가 나중에 뒤쪽에서 배우는 조직 혁신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그걸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수험적으로 심플하게 구분을 하면 이 조직 변화다라고 하는 건 약간 오비 측면에 가까워요. 조직 행동 측면. 그렇다면 조직의 구조를 바꾸고 전반적인 조직의 구성원들의 행동 자체를 바꾸는 쪽으로.
그렇죠? 그쪽으로 조금 컬러가 잡힌다면 조직 혁신이다라고 해서 다음번에 배우는 건 거시 쪽에서 뭐예요? 전반적인 제품 혁신, 기술 혁신, 구성원 혁신, 그죠? 이렇게 전반적인 조직의 혁신을 조금 이야기하는 편이 강합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 OB 측면에서의 조직 변화이다라고 한다면 자, 이 조직 변화다라고 하는 거에 개념 정의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의 구조나 문화를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의 태도, 가치관 등등 그 행동까지 변화를 완전히 시키는 게 바로 이 조직 변화인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럼 이 조직 변화이다라고 하는 건 대체 왜 필요하냐? 그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뻔하지 않겠습니까? 외부 환경이 계속 바뀌고 내부 환경이 계속 바뀌니까 뭐 할 필요가 있다? 조직 변화의 필요성은 점점 커진다. 그럼 이 조직 변화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방법이 존재하겠느냐? 조직 변화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나눠볼 수가 있었죠.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변화의 범위요. 그래서 조직의 아주 근본적인 부분까지 전체를 다 바꾼다라고 한다면 급진적 변화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조직의 부분을 변화시켜 나간다라고 한다면 점진적 변화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변화의 방법이고요. 다음 두 번째,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미리 변화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예측적 변화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건이 터진 이후에 변화를 추진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야? 대응적 아니야? 아, 반응적. 반응적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는 요거 중심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이 두 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네 가지 변화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 모의고사는 아마 이거 쓰게 하는 거였습니다. 이 부분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써보게 하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다음에 보는 게 그렇다면 이 조직 변화다라고 하는 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겠는가? 자, 르윈의 3단계 모델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모의고사 문제 풀 때 이거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했겠지. 그죠? 준비했겠죠? 했잖아. 그죠? 이거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라 그랬어. 브릿지 잡아봤어요? 전혀 브릿지요. 그죠? 브릿지. 그죠? 머리 하는 건가? 자, 아무튼 그렇게 좀 브릿지 뭐 이럴 수 있는데 오늘 이런 부분 한번 조금 더랑 짚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르윈의 3단계 모델이다라고 한다면 자, 르윈은 세 가지 단계로 얘기를 했죠. 해빙 단계예요. 자, 해빙 단계는 변화의 필요성을 야기시키고 변화를 준비시키는 단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단계에서 중요하게 논의하는 건 뭐라 그랬지? 이 저항 자체를 어떻게 하면 감소시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조직 변화 방안에 집중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변화 단계이다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럼 이 변화 단계는 변화를 구체화시키는 단계인데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직 변화의 방안이다라고 한다면 보통 사람을 바꾸는 휴먼 변화 방법과 그다음 조직의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시스템 변화 방법 양자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르윈의 3단계 모델은 조직 자체를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개인의 태도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챙겨서 쓰셔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재동결 단계이다라고 해서 이 변화 자체를 안정화시키는 단계이죠? 이 단계에서 신경 써서 몰두해야 되는 조직 변화 방법은 뭐가 돼요?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만드는 복귀 방지 모듈 프로그램 개발인 겁니다. 됐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과정별로 조직 변화 방법 쓰라고 오늘 모의고사 요구가 있었죠. 자, 다 배우고 나면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이 조직 변화와 관련해서 저희가 두 가지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정리해야 되는 첫 번째 뭡니까? 저 조직 변화 과정에서 뭐가 발생한다? 저항이요. 얘도 얘기했죠? 밀러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얘도 누구야? 르윈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조직 변화 쪽에서는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바로 다섯 번째 이 조직 변화이다 라고 하는 걸 실시할 때 뭐? 저항이 발생한다. 이 저항 자체가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이 저항을 감소하기 위한 각종 조치, 관리 방안 보셔야 돼요. 너무 옛날에 기출이 됐고 너무 옛날에 기출이 됐고 그리고 저기 해빙 변화 재동결도 이미 나왔었어요. 그래서 같이 전부 다 싸그라리 한번 정리해야 된다. 됐죠? 자, 그럼 이 조직 변화다라고 하면 조직 변화 시 저항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이 저항이다라고 하는 건 대체 왜 생기는 거야? 저항의 원인 세 가지 수준, 개인 수준, 집단 수준, 조직 수준에서 정리하셔야 되고 자, 더 깊게 들어가고 더 다른 추가적인 요구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 저항 자체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느냐? 저항의 유형. 그렇죠? 오늘 문제에서는 요구한 적 없습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마지막 이 저항 자체를 관리하는 방안이다 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저항은 낮추면서 뭐는 계속시키는 거 변화는 계속적으로 시키는 방법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보통 보는 게 그렇죠? 뭐야? 변화 담당자 또는 여론 선도자의 역할이라든지 교육 그렇죠? 아니면 설득, 커뮤니케이션 전부 다 여기 기본적인 관리 방안으로 늘 논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저항만 관리하면 다 되느냐? 또 그건 아니죠. 이 조직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기법들이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뭐다? 조직 개발입니다. 얘는 조직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기법이에요. 자, 그럼 조직 개발을 한다? 조직 변화를 위한 구체적 기법이다? 그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조직 변화는 OB 측면에서의 조직 변화. 뭐? 구성원들의 태도, 행동, 상호작용까지 전부 다 바꾸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이 조직 개발에서는 개인 수준의 조직 개발이다라고 한다면 나와 상대에 대한 태도 변화, 그래서 상호작용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감수성 훈련, 교류 분석법, 조화리 해창 나오는 거야. 됐어요? 자, 더 나가서 또 집단 수준에서의 조직 개발이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뭐예요? 우리 집단과 다른 집단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그래서 원활하게 상호작용해서 시너지를 더 내보자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집단 간 거울기법, 팀 구축법 나오는 거야. 됐죠? 마지막 세 번째 또 뭐가 있겠어? 이제 조직 수준이죠? 조직 수준은 이 조직 자체가 그냥 내가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도록 돌아가게 만들자? 그쵸? 이 얘기를 제가 쉽게 해드렸었어요. 그럼 여기서도 추구하는 게 딱 하나예요. 이 조직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거야, 구성원들의. 회사 일은 회사 일이고 내일은 내일이지 라는 태도가 아니라 회사 일이 곧 내일이고 내가 곧 회사지 라는 태도로 바꾸면 내가 지휘명령 내리지 않고 직접 감독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 알아서 잘한다는 거야. 그래서 조직 수준에서의 개발 기법으로 늘 얘기하는 게 MBO 이런 거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어? 근데 MBO도 그러잖아. 조직과 개인의 통합이잖아요.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 여기서 늘 얘기하는 거 시스템 4 기법. 그죠? 시스템 4 기법이다라고 해서 결국 결론은 뭡니까? 조직 관리 기법은 4가지가 있는데 4가지 기법 중에 뭐? 이렇게 민주적 참여적 관리 기법을 적용하면 어떻게 된다? 애들의 성과가 올라간다. 왜? 내가 참여해서 의견 개진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사하고 내가 그러니까 회사가 결정한 거 내가 참여해서 나도 오케이 한 거. 그럼 뭐야? 통합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회사 일에 대한 종업원의 태도 바뀌어요? 바뀌었지. 이제부터 회사 일 내일 구분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한 내일이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얘가 조직 수준의 개발 기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됐죠? 자, 메인은 이제 이렇게 들어갈 거고, 자, 그러면 개인 수준에서는 저희가 3가지 뭐 조화리 해창 이렇게 봤다 그랬죠? 조화리 해창 기출이고, 자, 집단에서도 2가지를 보게 되고, 자, 얘는 인사관리에서 신나게 보니까 딱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다? 조직개발 기법 안 나온 지 너무 오래됐다? 전체 다 물어보던가, 아니면 이 중에 특정 기법을 물어보던가. 그럼 특정 기법 이미 얘가 나왔잖아, 25점으로. 그럼 25점 사이즈로 그나마 조금 들어갈 만한 애가 얘지 않나 싶긴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직 개발 기법까지 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게 바로 OB 수준에서의 조직 변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연습 문제 쫙 다 정리를 하고, 자, 모의고사 관련한 문제까지 다 풀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 자, 그럼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왔죠? 1번 문제 한번 봅니다. 문제 분석하는 거 연습부터 한번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페이지가 말씀드렸죠? 189. 됐죠? 자, 문제. 자, 조직의 성장과 발전에 따른 조직 수명 주기를 단계별로 구분하고 라고 되어 있죠? 조직의 수명 주기를 뭐 해라? 단계별로 구분하래요. 첫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각 단계별로 근데 아무거나 쓰고 싶은 거 쓰지 말고 각 단계별로 조직의 특성, 직면한 위기, 그에 따른 대응 방안 3가지를 설명하래요. 그럼 목차는 다 나왔네요. 그쵸? 수명 주기 4단계 뭐? 창집, 공, 정교. 4가지별로 뭐야? 양가로 1번 뭐 개념 쓰면 쓰고 아니면 뭐 한다? 특성. 양가로 2번 직면한 위기, 양가로 3번 대응 방안. 너무 쉽지 않아요? 목차 잡는 거는 아무 문제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문제는. 자, 그 다음에 3번째 줄, 4번째 줄 한번 가보시면 각 단계별로 조직 효과성 측정 방법을 경쟁가치 모형에 따라 검토하시오. 그렇다면 창집공 정교별로 조직의 목차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평가 모델을 뭘 써야 될지 클랩 모델, 에드오크라시, 마켓, 하이어키 중에 배치하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목차 잡는 거 전혀 어렵지 않네. 그럼 바로 그냥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개념 정의 갑니다. 자, 서론 한번 갑니다. 서론에 갔는데, 선생님 저는 아직도 서론을 잘 못 쓰겠어요. 그러면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기본 서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지금 물어보는 건 딱 뭐예요? 조직 수명주기 모형. 퀸 모델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조직 수명주기 모형은 이런 거야? 얘 되게 이래서 중요한 거야. 그래서 개념 중요성 쓰는 것부터 일단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나중 가서 조금 어때요? 좀 힘들어요. 매번 서론을 만들어서 써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좀 느끼셨나요? 그 첫 줄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붙잖아. 그렇죠? 막 이제 막 기동성 붙어가지고 막 쓰잖아. 그죠?
그런데 기본 서론을 아예 개념 중요성으로 정해놓으면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 너무 떨린다 하더라도 개념만이라도 한 번 더 점검하고 가면 첫 줄은 그냥 나오는 거야. 첫 줄 그냥 나오면 그때부터 막 붙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는 약간 좀 기본 서론을 자꾸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부터 돼야 돼. 이게 안 되면은 서론을 뭐 어디서 멋을 부리고 뭐 하고 다 의미 없는 짓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조직의 이 수명주기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일단 한번 가보시면 자, 첫 번째, 얘는 조직의 성장 과정에 따른 조직 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두 번째 하이픈 한번 가보세요. 자, 조직 수명 주기의 각 단계별로 조직 구조, 리더십, 관리 스타일 등을 뭐 할 수 있다? 예측하는데 얘는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거 좀 더 풀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이 모델 하나를 알고 있으면 우리 조직이 지금 어느 수명 단계에 있는지만 알면 앞으로 발생할 위기가 뭐겠다? 그럼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겠다. 라고 하는 예측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굉장히 의미 있는 모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아래 가서 자, 조직 수명 주기별로 쓰라고 하는 거 써야죠. 뭐뭐 쓰라고 그랬어요? 특징, 위기, 대응 방안. 그래서 각 단계별 창집공 정교 네 가지 단계별로 목차는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특징으로 가는데요. 자, 특징에서 느낌 오죠? 우리 어떻게 정리했어요? 얘는 무슨 뜻인지 동그라미 1번은 개념정에 들어오고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에는 뭐다? 조직 특징인데 딱 두 가지 쓰라 했어. 조직 구조적 특징. 구조적 특징 두 가지 쓰라 했어. 뭐랑 뭐 쓰라 했어요? 뭐랑 뭐 쓰라 했어? 조직 구조 플러스 통제 방안. 어떠한 조직 구조 특징이 있는지 쓰고 통제 방안은 뭘 쓰더라? 이 두 가지로 맞추시라 그랬죠? 왜요? 왜? 기출문제가 이 두 개 중심으로만 쓰라고 했었어요. 그거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교수님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중요한 거 다 놓치지 않고 정리하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보면 창업 단계이다라고 하면 개념 정의에서 내가 뭐 쓰라 그랬지? 이 단계에서 뭐를 통해 성장하느냐. 그죠? 성장 동력이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창업 단계에서는 뭐를 통해 성장합니까? 창의력이요. 그렇죠? 창의성을 통해서 신제품, 신기술 개발해가지고 시장에 진출하고 이제 조금씩 뭐 하는 거야? 성장을 해나가는 단계. 그럼 이 단계에서는 조직구조는 어떤 특징을 띈다 그랬지? 조직구조는 비공식적이고 비관료적인 특징을 띈다. 아직까지 뭐가 체계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이 조직에서 이렇게 조직구조가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대체 최고 경영자는 구성원들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어떻게? 직접 감독. 개인적인 관계 아니면 직접 감독을 통해서 구성원들을 통제하게 돼요. 자, 그럼 이 상태가 계속 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관리 문제요. 무슨 말이야? 점차 성장을 함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성장을 하게 되면 구성원의 숫자가 늘어나요. 구성원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지금 더 이상 비공식적, 비관료적, 그리고 일일이 개인적 감독하면서 지휘명령 내리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야. 이거 자체가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리더십 위기가 발생한다. 얘기했었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리더십을 갖춰야지. 근데 없는 거 키울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번째 줄, 그런 역량이 있는 중간 관리자를 영입해 오는 겁니다. 그래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자, 이 위기를 극복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단계가 바로 뭐가 된다? 집단 공동체 단계. 그리고 이 집단 공동체 단계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 동력이 뭡니까? 앞에서, 자, 창업 단계에서 영입했던 그 강력한 리더가 뭐를 제시해줘? 명확한 조직의 목표. 그리고 명확한 이 조직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알려줘요. 목표가 명확하고 방향성이 명확하면 구성원들이 어떻게 된다? 동기부여. 상호작용이 잘 돼. 그치? 아니 빨리 앞에서 배운 거 총동원. 이게 명확하면 목표가 명확하면 뭐가 좋아요? 그냥 막 외우지 말고 목표가 명확하면 뭐가 좋아요? 명확하면 두 가지 아니에요? 목표가 명확하면 종업원들 동기부여되잖아. 두 번째는요. 지금 이 공동의 목표가 명확하니까 어떻게 돼요? 상호작용 잘 되죠. 그래서 이 단계의 이름이 뭐야? 집단 공동체 단계야. 이 강력한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단계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성장 동력은 딱 하나야. 명확한 목표 제시. 됐나요? 강력한 리더, 뭐 무슨 관리자를 통해서 이렇게 쓰시면 벌써 외우기 싫어가지고 이거 그냥 계속 재탕하고 있는 꼴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정확하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한번 가보시면, 자, 그렇구나. 그럼 여기에서는 조직 구조는 어떻게 되고 통제 방식은 어떤 걸 활용하나?
자, 조직 구조는 어떻게 설계가 됩니까? 이제 슬슬 이 중간 관리자가 어느 정도 이 조직 구조를 공식화 시켜보려는 노력을 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식적인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게 조금씩 생겨나려고 합니다. 여기 치지 말고 앞쪽 치자잉. 자, 뭐 어떻게 해요? 권한 계층도 만들고 이거 수직적 분화 아니에요? 직무도 할당하고 이거 수평적 분화 아니에요? 슬슬슬 이러면서 뭐예요? 이런 부서도 만들어내고 수직적, 수평적 분화를 점점 시도한다는 건 뭔가 체계화 시키려는 거야, 지금. 근데 여전히 통제는 어떻게 합니까? 비공식적 의사소통과 통제를 이용하고 있다. 구조는 점차 공식화 시키려고 하면서 여전히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면서 비공식적인 통제는 하고 있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위기가 발생하겠는가라고 해서 위기 한번 보시면 뭐야, 계속 비공식적으로 관리해. 어떻게? 강력한 리더십 행사.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점차 어때요? 권한 위양해주지. 나 이 정도는 그냥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지. 너무 강력한 이런 리더십에 대한 반항, 저항, 불만이 생겨나게 돼요. 됐죠? 그래서 이제부터 뭐 하기 시작한다? 권한 달라. 권한 위양의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한 위양해줘야지. 근데 어떻게? 내가 직접 보지 않아도 비공식적 관리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어떻게? 자율적으로 조정과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고 권한을 줘야 내가 안심이 돼. 됐죠? 그래서 그 아래 이런 메커니즘을 그럼 만들고 권한을 주겠다. 그럼 점점 어떻게 써요? 기본적으로 구성원들을 못 믿어. 최고 경영자는 X관점이니까. 그러면 통제장치 겁나 많겠지. 그렇지 않아요? 통제장치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어떤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 통제장치를 통해서 성장하는 공식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특징이 있겠느냐라고 해서 조직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끝이에요. 제품별로 팀이 설계되든지 아니면 분권화된 조직. 이게 뭔데요? 분권화된 조직? 이거 사업부 아니에요? 그쵸? 사업부 조직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통제는 어떤 통제? 수익을 기반으로 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거 뭐야? 가격 통제잖아. 됐죠? 자, 그럼 이제 그 아래 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떤 위기가 발생하겠느냐? 여기는 이 통제 시스템이 점점점 정교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통제 시스템을 믿고 미친 듯이 제품별로 팀이나 사업부를 만들어 나오고 있는 거야. 됐죠? 그럼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럼 커지면 또 같이 늘어나는 게 또다시 통제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점점 어떻게 돼요? 관료주의화가 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다? 관료주의 탈폐지. 관료주의 탈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 두 번째 줄. 그 비대하고 경직적인 조직을 팀제, 모험사업부, 전략적사업단이 매트릭스 조직과 같은 소규모의 정교한 구조, 유연한 조직 구조로 쪼개내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게 돼요. 정교화 단계는 뭐를 통해서 성장하는 단계니까 이 소규모 또는 정교한 조직 구조의 뭐를 통해? 팀워크를 통해서 성장하는 단계예요. 팀워크.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자 갑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조직 구조는 점점 팀제나 태스크포스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자, 통제는 어떻게 일어나요? 조직 문화가 중요한 관리 요소가 된다? 무슨 말? 문화 통제 시작됩니다. 됐죠? 워낙 이 소규모의 임시적 조직 구조가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해.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지휘명령 내릴 수도 없고 규정규칙 만들어줄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다? 기본적인 조직의 문화나 가치관, 전략 아니면 기대사항만 전달하고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본인들의 행동이 통제될 수 있도록 만드는 문화 통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제 갑니다. 그 아래.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위기는 뭐냐? 자, 얘는요. 일시적으로 쇠퇴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정교화 단계로 가게 되면 어쨌든 조직 구조도 개편이 되고 최고 경영자도 바뀌고 직무를 수행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단기적으로 성과가 떨어져요. 단기적으로 성과는 떨어지고 나는 지금 하는 일이 어때요 지금? 조금 옛날처럼 관료주의 하에서 일을 했으면 늦게 일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완성은 하잖아. 근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조직구조 개편해버리면 어때요? 일이 완성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가 발생한다?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저항이 발생합니다. 됐죠? 그래서 마지막 이 저항을 극복하고 혁신을 계속 추구해야 하지만 뭐 할 수 있다? 성장, 유지가 가능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가볼까요? 그 다음 문제의 요구사항은 이제 뭐였습니까? 조직 수명 주기별로 조직 효과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경쟁가치 모형 통해서 얘기를 해봐라. 됐죠? 이게 기본이에요. 이 조직 수명 주기랑 그 다음 경쟁가치 모형. 이 두 개 합쳐서 나오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기본이라 그랬지? 조직 수명 주기 모형, 또 경쟁가치 모형, 저기 밀러의 조직 쇠퇴 모형. 세 개가 합쳐지는 게 또 기본이에요. 됐죠?
다 설명해줬죠? 자, 세 개 어떻게 합쳐져?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 야, 위기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려면 뭐 해야 된다? 조직 효과성 평가해봐야죠. 그쵸? 그럼 요 단계에서는 조직 효과성 평가 어떤 모형으로 하게 됩니까? 여기선 창의성을 통해서 성장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창의성, 유연성 발휘했는지의 여부를 평가해야지. 그럼 그걸 그 목적을 달성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기 좋은 게 누구예요? 에드호크라시 모형이었잖아. 그쵸? 그럼 이거 평가했는데 어이씨 위기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극복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세태는 어떤 세태? 발명하는 세태. 이렇게 정리했잖아. 그래서 밀러 모형이 이렇게 들어가요. 또 경쟁가치 모형이 이렇게 들어가. 됐죠? 기억하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경쟁가치 모형만 가지고 지금 기본적으로 연습해보는 문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가보면 경쟁가치 모형이다라고 하는 건 대체 뭘 말하는 거냐? 자, 경쟁가치 모형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조직 안에는 어때? 뭐가 있어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결과를 산출한다, 조직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조직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조직의 목적 달성 여부, 즉 효과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몇 가지 효과성 지표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그 효과성 평가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냈다. 어때요? 경쟁가치 모형이 조직 문화 유형을 설명할 때와 다르게 쓰인다 그랬죠. 기억하죠? 경쟁가치 모형이 만약에 CF, 조직 문화 유형으로 나왔어. 그럼 개념적인 어떻게 나와요? 서로 경쟁 관계에 놓인 가치관들의 배합, 비중에 따라 전반적인 그 기업의 가치관이 상해진다. 가치라는 말이 들어가잖아. 근데 조직 효과성 평가 모형으로 들어가면 무슨 말이 자꾸 들어간다 그랬어요? 목표요. 목표잖아. 목표가 들어가야지. 효과성 평가 모형인데. 됐죠? 그 얘기잖아. 그래서 그 아래 갑니다. 그렇다면 조직의 목표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이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지표들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조직 내부에 초점을 두고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외부에 초점을 두고 평가하거나. 두 번째는요. 안정성을 목적으로 두고 조직의 효과성을 평가하든가 아니면요. 유연성을 목적으로 두고 조직의 효과성을 평가하든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떻게 돼요? 자, 네 가지 조직, 목적, 달성 여부 평가 모형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각각의 이 네 가지 기본 모형 쓸 때는 무슨 얘기 들어가야 된다? 개념정의 쓰고 얘는 이런 목적을 이 수단 통해서 달성해야 되는지를 평가하는 모형이다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유연성 한번, 유연성, 즉, 에드호크라시 있죠? 여기부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그럼 뭡니까? 동그라미 1번? 개념정의지. 그쵸? 그럼 동그라미 2번은 뭐겠어요? 여기서는 얘는 이런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수단을 강조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거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가보면 자 얘는요. 조직 그 자체 그리고 유연성이라는 걸 중시하는 모형이다. 개념적인 못 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분류 기준에 따라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럼 동그라미 2번 갑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유연성과 신속성을 수단으로 어떤 목적? 성장과 자원 습득이라는 목적을 달성했는지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이지. 그랬어요? 자, 합리적 목표 모형 똑같습니다. 여기도 어떻게 돼요? 여기도. 조직 구조에서 어떻게? 통제를 강조한다? 그쵸? 내부, 조직 구조에서의 통제. 이거 내부 초점이라는 말 아니야. 그쵸? 자, 그 다음에 옆에 한번 가보면, 죄송해요. 됐고. 아니지. 미쳤네. 내부 초점이라고 했죠? 맞네. 자, 그 다음에 옆에 한번 가보면 조직 그 자체를 중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합리적 계획, 목표 설정, 그리고 평가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이게 수단이에요. 이 수단을 통해서 두 번째 줄 끝에 조직의 생산성, 효율성, 이윤 등을 목표로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모델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내부 프로세스 갑니다. 자, 얘는요, 조직 구조에서 통제를 강조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갑니다. 여긴 조직 내 인간을 중시하는 모형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내부 초점, 그리고 안정성 중시. 아까 제가 여기 내부 초점이라고 했지. 합리성 모형이요. 자, 외부 초점. 죄송해요. 여기 시장. 그러니까 이거 영문으로 좀 봐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마켓이잖아. 그쵸? 마켓이었어요. 자, 얘가 에드호크라시였고요. 에드호크라시. 자, 그 다음에 가보면, 그렇구나.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겠어요? 얘는 하이어키. 요렇게 정리했었죠? 자, 그러면 요거 동그라미 2번.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 얘는 조직이 어떻게 해요? 정보관리와 의사전달이다 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어떤 목적? 안정성과 균형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인간관계 모형이죠. 이거 우리가 클랩 모형으로 정리했던 거고요. 자, 얘는 조직 내여. 그래서 내부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해요? 뭐를 강조한다? 유연성을 강조한다. 그렇죠? 그럼 얘는요. 가보시면 어떤 수단? 구성원들 간의 응집력, 사기 유지라는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줄 한번 볼까요? 인적 자원의 가치를 인정하고 개발했는지 그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쓰라고 하면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어디냐면 동그라미 2번 부분이에요. 목적과 수단을 써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자꾸 안 나오니까 조금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걸 수단으로 삼아서 이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부터 조금 붙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있고 자, 문제 요구사항 들어가야죠. 조직 수명 주기별로 어떤 모형을 통해서 조직 효과성을 평가하느냐. 됐죠? 문제 요구사항 이거죠? 자, 먼저 첫 번째. 창업 단계에서는 무슨 모형? 에도크라시. 왜 그렇게 되는지가 밑에 설명이 돼야겠죠. 다들 매칭을 합니다. 공부하고 다들 시험장 가기 때문에 야, 창업 단계는 에도크라시 모형이지 하면서 다 매칭은 해. 근데 어디에서 실력이 보인다? 왜 그런지 설명하는 쪽에서 실력이 쫙쫙 깔려요. 됐죠? 그럼 왜 이 모형이 쓰이느냐? 창업 단계에서는 뭐 혁신과 창의성, 자원의 집결이라는 것이 강조되기 때문에 이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 이걸 수단으로 삼아서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에도크라시가 조직 효과성 평가 모형으로 적합한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집단 공동체 단계. 얘는 에도크라시래. 자, 얘는 클랩 모형이죠.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왜? 비공식적 의사전달, 협동심 등이 강조되는 단계가 집단 공동체 단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응집성과 사기 유지라는 수단을 통해서 구성원들에 대한 개발이라는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인간관계 모형, 클랩 모형이 조직 효과성 평가 모형으로 적합한 거지. 됐죠? 자, 그 다음 공식화 단계 가면 자, 얘는요. 뭐가 중요한 단계? 뭐를 통해서 성장하는 단계야? 규칙과 절차. 즉 뭐다?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 뭐가 필요해요? 내부 프로세스 모형이나 아니면 합리적 목표 모형을 통해 가지고 효율, 능률 아니면 표준화 이런 것들이 수단으로 삼아져서 목적 달성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 마지막 정교화 단계. 얘는요, 뭐가 포인트예요? 소규모 단위로 조직을 다시 쪼개고 그래서 외부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게 만드는 게 이 단계에서의 목적이야. 정교화 단계에서의 성장 포인트는 이걸 통해 성장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무슨 모형? 에도크라시 모형이 조직 효과성 평가 모형으로 적합하다. 됐죠?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 양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안 전개가 되실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나가면라고 돼 있는데 선생님 저 쓸 말이 없어요. 그럼 뭐야? 넥스트야. 그럼 조직 수명 주기 모형의 넥스트는 뭐예요? 얘는 지나치게 현상을 일반화시켰다. 단순화시켰다. 아니 어떻게 모든 조직이 다 창집공 정교라는 단계를 거치고 설사 같은 단계를 거친다 하더라도 왜 어떻게 모든 조직이 다 위기가 똑같냐. 그렇죠? 그래서 누가? 민츠버그 나오지. 그래서 두 번째 하이픈 복잡 다양한 현실을 지극히 단순화시킨 이론이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죠. 그래서 넥스트 누구요? 민츠버그의 뭐 조직 성장 경로 모형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 등장하게 됐죠. 됐죠? 그래서 이게 아주 기본 양식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답안지 약간 기본적인 거가 좀 약하고 뭘 써야 될지 모르겠고 조금 답안 구조가 조금 난 정신이 없고 잘 시간 안에 안 나온다 하시면 연습 문제 좀 많이 보세요. 그럼 도움이 좀 되세요. 진짜 기본적인 것만 딱 써놨거든. 했죠? 그래서 경조는 다 잘 써요. 진짜 다 잘 써요. 그러니까는 이거 하고 이따가 좀 모범 답안 통해서 볼 건데 좀 뭔가 여러분 그런 조금이라도 점수 더 받기 위한 장치들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이거 기본적으로 다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알았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연습 문제집은 기본으로 다 똑같이 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야 돼. 인사는 내가 연습 문제집 외우라고 안 하는데 경조 정도는 여기 있는 연습 문제집 정도는 그냥 다 외워서 줄줄줄줄 그냥 써야 돼. 눈 감고도. 아셨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 돼. 안 그러면은 점수 많이 못 받아요. 이렇게 써도 안 나와 잘. 그냥 다 이렇게 쓰거든. 그러니까는 좀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작년에 68점 받고 막 이랬던 친구들 대단한 친구들 우리 첨삭자 애들. 진짜 대단한 애들이야. 그 보세요. 여러분한테 그 게시판에 글 써준 거 봐. 일기 끝나고 해야 될 거 뭐 이런 거 하면서 정리해서 써주는 거 봐요. 역시 좀 난 사람들은 다른 점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럼 내가 시키지도 않았어.
진짜 근데 갑자기 그 회식하는데 선생님 제가 카페에 수험생들 위해서 뭐 하나 글 써도 될까요? 너무 환영이다. 근데 다 그렇게 딱 써놓은 거 보고 역시 난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는 한번 이제 그 참석자들한테 조금 많이 피드백을 받고 그쵸? 뭐 그 친구들이 막 영문 표시 강조하고 이러잖아요. 그쵸? 근데 영문 표시가 옛날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게 뭐가 중요해, 영문 쓰는 게. 그쵸? 근데 왜 자꾸 이제 그런 걸 강조하냐면 너무 다 잘 써. 너무 다 잘 쓰니까 영문이든 부제든 브릿지든 할 수 있는 모든 걸 진짜 다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첨삭도 아마 그 얘기도 되게 많이 나갈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내용을 몰라서 첨삭을 개떡같이 하느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쵸? 보시면 아시겠지만 첨삭했을 때 조금 되게 잘하던데? 내가 얼추 다 몇 개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는 조금 여러분 기억하세요. 연수 문제집이보다 디폴트다. 기본값. 이걸 기본적으로 다 쓰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다 쓰기 때문에 그래서 영문이며 서론이며 브릿지며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셔야 돼요. 경조는. 알았죠? 이 정도 외워야 돼. 그렇죠? 내가 인사는 연습 문제 외우라고 안 했죠? 그 몇 번씩 경고했잖아. 그거 외우지 말라고. 근데 이거는 제가 이거라도 빨리 먼저 외워라. 이렇게 말을 하는 편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끝내놓읍시다. 자, 이제 밀러인데 조직 세태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자 갑니다. 그럼 만약에 밀러 모형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것만 아마 쓰는데도 50점 분량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쓰는데. 그래서 조직 수명주기 모양하고 같이 낸다라고 하면 오 조금 많이 그죠? 양이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은 높아요. 자 그러면 밀러의 조직 세태 원인, 밀러에 따른 조직 세태 원인 설명이라 이카루스의 역설 쓰라는 거구나. 그리고 두 번째 요구사항이요. 조직 수명주기별로 제가 두 개 합쳐놨죠. 별로 발생 가능한 세태 유형의 특징과 대처 방안을 써라. 됐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목차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하겠죠. 아씨 목차를 어떻게 짜야 되지? 그러면 대체 조직 수명 주기를 다 써야 되나? 하면서 이제 약간 조금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잘못하면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뭐 창업 단계 해놓고 나는 창업 단계의 개념 정의.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서 발생하는 조직 세태의 유형. 뭐 예를 들어 뭐 발명형 세태가 발생한다. 그죠? 그럼 또 뭐 쓰라 그랬어? 이 특징 쓰라 그랬지? 발명형 세태 쓰고 그다음 세 번째 대처 방안 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처음에 목차 이 정도 잡는 사람들은 딱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 그러면 이제 빡 느낌 와요. 이거 딱 쓰고 오우씨 양이 꽤 나오네? 그럼 이제 갑자기 어떻게 된다? 야 그 다음 단계 집단 공동체 단계에서 이거 쓰지 말아야겠다. 그러면서 서술체계가 확 무너지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이걸 사전에 목차 잡을 때도 조금 어느 정도 계산을 조금 불량 계산 좀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전에 목차도 이렇게 연습 문제집 양식통 해가지고 요 정도 이렇게 써야겠다라고 하는 거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셔야 되고 됐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들어가면라고 돼 있죠? 자 선생님 어떡해요? 여기는 그런 기본 서론을 쓰고 싶은데 세태를 써야 돼요? 수명주기 써야 돼요? 이것도 고민돼. 처음 쓰는 사람들은 첫 소절 중심으로 하자. 첫 소절. 그러니까 당연히 뭐 들어간다? 쇠퇴야. 조직 쇠퇴다라고 하는 건 자원 기반이 감소되는 거. 됐죠?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돼? 개념정의 썼죠? 개념정의 쓰고 이제 뭐 해야 돼? 왜 조직 쇠퇴랑 조직 수명 주기를 같이 물어봤는지 쟁점 반영하는 거야. 뭐가 이제 두 가지 이론이나 모형이 섞여 나오면 쟁점은 어떻게 찾냐면 왜 두 개를 같이 냈을까를 고민해 보세요. 그럼 보통 쟁점 빨리 찾아요. 그렇죠? 왜 같이 물어봤지? 조직 세태의 전형적인 징후가 발생했을 때 징후 발생 시 뭐 해야 된다? 미리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거든. 그럼 그 아래 보시면 각 수명 주기별로 발생 가능한 이 징후들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 징후들을 뭐 하는 거다? 미리 예측하고 이의 원인 파악과 해결책을 제시하려면 조직 수명 주기와 각 수명 주기별로 어떤 세태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돼. 이렇게 편하게 좀 뽑아 쓰세요. 지금 여기 너무 요지만 있어. 자, 그럼 이제 그 아래 가시면 오케이. 그럼 이제 조직 세태 원인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자. 조직 세태 원인은 뭐예요? 밀러가 얘기하는 것. 이카루스의 역설. 그럼 이카루스의 역설이 뭐냐? 뭐야? 강점이 어떻게 돼요? 변화에 따라 변화하지 못함으로써 뭐가 된다? 쇠퇴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현상. 됐죠? 들어가야 되는 요인은 딱 이거야. 성공 요인, 변화하지 못함, 세 번째 쇠퇴 요인.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그 아래 가서 그럼 이카루스의 역설이다라고 하는 건 대체 왜 발생하는 거야? 조직 세태 원인은 이카루스의 역설이야. 그럼 이카루스의 역설은 왜 생기는 거냐? 그렇죠? 이카루스의 역설은 경로 의존성 때문에 보통 생긴다고 합니다. 그럼 경로 의존성이다라고 하는 거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어떤 제도가 들어오면 그 제도는 급진적 변화, 완전히 전부를 바꾸는 게 불가능해서 그 제도는 어떻게 돼?
이전의 제도의 범주 안에서 변화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거 다 얘기잖아. 제도가 하나 들어오면 이 제도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럼 이거 바꿔야 되죠. 근데 바꿀 때 어떻게 한다? 이전 제도의 범주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해요. 왜? 이미 이 제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생겼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겠다, 이걸 아예 그냥 뒤집어버리겠다, 이게 잘 안 돼.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이 제도를 약간만 고쳤으니까 얘도 근본적인 문제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지. 그쵸? 그러면 이것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아직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또다시 이전 제도의 범주 안에서밖에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뭐가 하나로 제도로 들어와 버리면 이 제도가 변화의 발목을 자꾸 잡으면서 뭘 만들어? 경로 의존성이라는 걸 야기시킨다. 이전 상태에 의존해서 새로운 게 자꾸 나온다고. 그러니까 급진적 변화가 안 됐단 소리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과거에 성공적 요인으로 작용했던 게 완전히 변화가 안 돼서 어떻게 되는 거다? 쇠퇴 요인이 돼버리는 거지. 됐죠? 경로 의존성, 이전 것에 의존해서 변화가 유지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전 상태에서 많이 내용이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성공 요인이 지금 와서 쇠퇴 요인 되는 이상한 현상이 되는 거야. 발생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그 아래 가서, 자, 그렇구나. 경로 의존성. 자, 기존 조직이 선택해서 정착시킨 제도는, 기존의 이런 제도는 내일 다른 제도를 선택할 때 뭐가 된다? 제약 조건이 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보세요. 이카루스 역설은 이 경로 의존성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카루스의 역설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발생 결과는 뭐가 된다? 조직 쇠퇴지 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거 브릿지로 삼고 어디로 넘어가요? 쇠퇴 유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됐죠? 그 이카루스 역설을 개념적인 쓰라고 쓰니까 개념 쓰고 원인 쓰고 결과 쓰고. 됐죠? 경영조직론은 이거 한다 그랬잖아. 응? 변수관 설명. 됐죠? 그렇게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직 수명 주기별로 발생 가능한 조직 쇠퇴 유형이다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자, 만약에 선생님 저는 되게 빨리 써요. 그러면 뭐 하면 돼? 창업 단계 잡아놓고 양가로 1번 창업 단계 개념적인 써도 돼. 됐죠? 그럼 창업 단계에서 개념적이다라고 하면 이거 다 쓸 거예요? 뭐뭐 쓸 거야? 창업 단계 개념적이라고 하면 뭐뭐 쓸 거야? 여기서? 뭐 쓸 거야? 뭐 쓸 거야? 뭐 쓸 거야? 뭐 쓸 거야? 양가로 1번 써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랑 대응 방안까지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요 정도 쓰던가 아니면 동그라미 1번만 쓰던가. 라고 해서 창업 단계 가볍게 깔아주고 여기에서는 발명형 쇠퇴 발생한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갑니다. 자,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자 창업 단계에서의 조직 쇠퇴, 발명형 쇠퇴 해놓고 여기 양가로 1번으로 뭐 쓸 수 있다? 창업 단계의 개념, 창업 단계의 뭐 개념, 아니면 개요 이렇게 들어가도 된다고요. 됐죠? 자, 그럼 이거 쫙 써주고 그럼 여기서는 뭐가 생긴다고요? 발명형 쇠퇴 발생한다고요? 그게 뭔데? 물어봤더니 새로운 시장 개척 두 번째 줄, 현재 시장 확장, 현재 시장 대체라는 걸로 성공한 무슨 기업? 개척자형 기업이. 됐죠? 개척자형 기업이. 뭘로 쇠퇴하는 겁니까? 이제 자본 조달 능력이지, 이거. 조달 능력을 무시하면서까지 기술 혁신을 강조하다가, 자, 소비자 기호를 외면함. 그래서 웅대한 기술 추구를 하고 비현실적인 개발 비용이 들어가는 제품에만 몰두하는 현실 도피주의자가 되는 쇠퇴다. 됐죠? 자, 그럼 이제 그 아래로 가서 그럼 얘는 자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느냐 동그라미 3번까지 쓸 수 있으면 쓰세요. 근데 느낌 그 공부하신 분들 아시죠? 이 부분 어때? 동그라미 3번? 진짜 암기 부담 심하죠? 그래서 너무 힘들다 하시면 동그라미 3번 못 써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거예요. 근데 몇 번 그냥 읽어. 눈으로 그냥 익숙하게만 해놓으세요. 자, 그럼 이제 갑니다. 그럼 얘는 어디서 발생한다고요? 창업 단계에서 발생한다고요. 그럼 여기다 뭘 써야 돼? 왜? 왜 창업 단계야? 써줘야지. 창조적인 신제품 개발에 전력을 다하는 단계가 창업 단계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제품 개발에 몰두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현실 도피주의자형 기업으로 전락할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지. 됐죠? 자, 창조적인 신제품 개발에 전력을 다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현실 도피주의자형 될 수 있다고요. 됐죠? 여기를 잘 써야 돼. 여기를 최대한 살려야지 이게 뭐 실력이 보이고 뭐 이해가 된 게 보이고 하는 거지 앞에 이거는 거의 솔직히 말하면 외워서라도 쓸 수 있어. 그죠? 자, 그러면 극복 방안 쓰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일단 기업의 운영 목표 바꿔야 된다. 신제품 출시다라고 하는 걸 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조직 구조도 바꿔야겠다라고 해서 R&D 부서에만 모든 권한 주지 말고 판매, 생산, 재무 부서 등
각 부서에 다 동등한 권한을 주고 얘네들끼리 수평적으로 조정 좀 하라고 하자. R&D 부서한테 너무 많은 권한이 있으니까 얘네가 지금 이상한 거 개발하고 앉아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자, 그 다음 그 아래 한번 가보시면 그리고 신제품 신기술 개발에만 신경 쓰지 말고 판촉 활동 이거 마케팅이잖아. 소비자의 요구 그쵸? 왜 마케팅은 시장 조사 기본으로 하는 거니까 그쵸? 자 그리고 또 뭐 어떻게 시장을 다변화시켜서 이 현재 시장 자체를 다시 바꾸려고 아니면 신시장 자체를 확장하려고 이런 거 하지 않고 다양한 시장에 진출해서 조금 뭐 하는 거야? 힘을 분산시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집단 공동체 단계. 여기도 뭐는 가능하다? 0번 해가지고 뭐 할 수 있어? 집단 공동체 단계 개념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본인이 분량이나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고 하면 가능한 거야. 자, 근데 이제 갑니다. 그럼 이 집단 공동체 단계에서는 무슨 세태? 집중형 세태. 집중형 세태는 뭔데요? 자, 원가 주도형, 그러니까 품질이나 원가 주도형 전략을 사용하는 이 장인형 기업이 그쵸?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 동그라미 2번. 지나친 뭐를 추구한다? 지나친 품질과 원가 우위를 추구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줄. 기술자의 고집에 의한 기술 관료주의가 지나치게 일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경색된 초집권화된 리더십이 발휘돼가지고 망한다.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장인형 기업은 품질도 높은데 어때요? 원가도 낮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장인이 완전히 집권화한 상태에서 만들기 때문이라 했어. 그쵸? 장인이 어때요? 완전 전문가야. 근데 그 장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가 다 만들어. 그러면 숙련도가 제일 높은 사람이 다 만드니까 비용 낭비 있어요? 없어요? 생산 공정에? 없죠. 그러니까 원가는 낮아. 근데 품질은 어때? 높지. 진짜 전문가가 만들었는데. 그쵸? 그래서 지금 품질은 올라가고 원가는 낮추는 이게 가능했던 거야 장인형 기업이. 근데 이제 어떻게 된다? 너무 지나치게 어떻게 돼요? 요 장인이 지나치게 이 기술 관료주의 고집하고 지나치게 직권화를 해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 품질만 추구하든가 원가 절감만 집중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아래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소비자들과 무관한 기술적 기준에 사로잡혀 품질만 강조하고 지나치게 과다한 성능을 지닌 비싼 제품을 생산하는 수성공형 기업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는 원인을 되게 잘 써야 되는데 원인을 못 써요. 뭐라고요? 원인이? 기술자의 기술관료주의 초집권화. 이거야 이거. 이게 원인인데 이거를 많이 놓치고 쓰세요. 답안 쓰는 거 보면. 자,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면 그러면 여기는 이런 집중형 세태는 자 어떤 수명 중에서 나타나느냐? 집단 공동체 단계에서 발생해. 왜? 집단 공동체 단계에서는 어떤 위기가 발생하지? 권한 위양. 중간 관리자의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반항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저항이 일어나고 권한 위양의 위기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쵸?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지. 어떻게 돼? 여기도 강한 지도자 밑에서 어떻게 종업원들이 어떻게 된다? 제약받고 권한 위양의 위기가 발생하죠? 그럼 이게 무슨 모습과 비슷하다? 지나친 기술관료주의 초집권화된 요 수성공형 기업의 모습과 매우 유사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됐지요. 자, 그 다음 그 아래 갑니다. 자, 극복 방안이에요. 자, 전략 및 목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품질이나 원가가 아니라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는 쪽으로 전략과 목표를 변경해야 돼요. 그죠? 두 번째 줄 밑줄 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생산해야지 기술력만 높은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쪽으로 목표를 재설정해야 돼요. 자, 또 하나 경영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나치게 초집권화된 게 문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한다? 권력을 공유, 권한, 위양해야 돼요. 자, 조직구조 조금 논의할 거 없고 상품 및 판매 한번 가보면 여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비자 밀접한 접촉을 해서 판매 활동을 강화하고 또 상품을 다각화시키는 거 생각해 봐야 된다. 왜? 초집권화 문제 없어야 되거든. 됐죠? 자, 그럼 이제 갑니다. 다음 공식화 단계. 여기도 뭐 가능하다고요? 공식화 개념적에 써주는 거 가능하고 자, 여기서는 모험형 세태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자, 왜요? 자, 일단 건축가형 기업이다라고 하는 건 두 단계를 거쳐서 성장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생존 기반이다. 그리고 미래 성장을 위한 강력한 기초를 마련한다라고 하는 이 창업 단계를 아주 잘 거쳤어. 창업 단계에 기초 기반이라는 걸 아주 잘 닦아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서 어떻게 한 거야? 자, 다각화 단계로 잘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한 건데 얘가 착각을 하죠. 내가 뭐 때문에 성공했다? 다각화, M&A 해가지고 성공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 아래 갑니다. 그 아래. 자, 세 번째 줄. 자신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업 분야.
그리고 부실 기업까지 무모하게 인수합병 하면서 어떻게 된다? 제국주의자형 기업으로 쇠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 가볼게요. 얘는 어떤 조직 수명 주기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느냐? 공식화 단계래요. 왜? 왜? 이거 여기 쓰는 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쓸 거예요? 교수님 책에 있길래 이렇게 해놓은 거지만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기억도 안 나. 응? 왜? 공식화 단계는 통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제품별 팀 또는 사업부의 확장이 일어나죠. 됐죠? 한 번 더 불러주세요라고 요구하면 안 해줄 거야. 그죠? 그죠? 안 해줄 거야. 그죠? 통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제품별 팀 또는 사업부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제국주의자형이 될 위험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느낌 빡 올 거야. 여기가 진짜 설명이 잘 안 돼서 이쪽을 잘 살리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땐 차별화 성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극복 방안 볼까요? 그럼 이제 어떤 전략 취해야 돼요? 지열 전략. 야, 그만하자. 그쵸? 그만하자.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아래 보시면 핵심 사업 부문 남기고 나머지 정리하자. 그렇죠? 자, 그리고 경영자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다? 핵심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정교화 단계 개념적인 써주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와요? 얘는 영업사원형이 표류자형 기업이 된대요. 자, 영업사원형이다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성공하는 애예요? 자, 강력한 대중 판매 전략.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폭넓은 유통망. 또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그래서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죠? 게다가 또 어때요? 자, 스타일과 포장을 통해서 이미지 차별화를 너무너무 잘해. 이것 때문에 얘는 영업을 진짜 잘했다. 판매를 진짜 잘한다. 이걸로 성공을 했는데 얘가 이때부터 이거 믿고 깝치지. 어떻게 깝쳐? 그 아래 가보시면 상품의 내용보다 포장을 중시하고 그렇죠? 과도하게 새로운 시장에 막 진입하고 새로운 시장에 그냥 막 진입을 하고 또 어때요? 과다한 판매장을 설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품은 상품대로 그냥 다 둥둥 다양하게 떠다니고 이런 판매장, 그러니까 유통 이런 매장도 다 어때요? 그냥 구심점 없이 다 둥둥 떠다니는 표류자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왜 정교화 단계에서 발생해요? 정교화 단계는 팀제, 태스크포스 등 소규모 단위의 팀워크를 통해서 성장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표류자형 기업이 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가 보시면 응집성, 내부의 응집성을 올리는 강력한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상품 및 판매 한번 보세요. 이제는 포장보다 뭐를 중시해야 된다? 품질. 그리고 시장 요구에 대처하는 판매 활동, 시장 요구에 대처하는 판매 활동. 자, 그리고 생산 공정은 어떻게 한다? 최대한 간단히 만들어서 이 표류하는 각자의 요소, 그러니까 둥둥 아무 이유 없이 떠다니는 이 불필요한 요소들을 없애야 된다는 거야. 됐죠? 자, 그럼 나가면 뭐 쓸까 쓸 거 없다라고 하면 그냥 한번 이런 거 보세요. 아, 이런 거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냥 한번 써 있는 건데 그냥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 끝. 만약에 조직 세태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봐야 돼. 진짜로. 아니 이게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쓰레기통 모형. 아, 조직을 쓰레기통이라고 하는데 어떤 교수님이 좋다고 내겠어요? 나왔어. 미기출이니까. 조직 세태도 마찬가지예요. 아, 조직 연구하는 교수님이 조직 세태같이 부정적인 걸 내겠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일단 미기출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좀 해놔야 됩니다. 만약에 조직 세태를 밀러 모형 갖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반론만 물어본다면? 그쵸? 이런 경우도 하나 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태 원인, 조직 세태의 5단계 모형. 이게 진짜 일반론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조직 세태 원인은 여러분 이거 인사관리 답안지 쓰실 줄 아시는 분이라면 제목만 봐도 다 씁니다. 왜? 뻔해. 조직의 구조와 문화? 조직 구조 어떨 때 조직 세태하겠어? 경직적이고 관료적일 때.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문화는 어떨 때? 어떨 때? 이것도 마찬가지지. 타성적 문화, 정체적 문화. 그죠? 이런 거 들어왔을 때 이렇게 되겠죠. 자, 환경 부정은 당연히 경쟁의 심화, 취약성, 규명 다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됐죠? 선생님 저는 못 쓰는데요. 그럼 읽어야지. 그죠? 그럼 읽어야지. 몇 번 읽어봐야지. 자, 그 다음 그 아래 그럼 조직 세태 단계. 이것도 딱 따로 이렇게 학자 이름이 정확하게 붙는 모형이긴 한데요. 너무 쉽죠? 동그라미 1번 개념, 동그라미 2번 대처 방안.
자, 무지 단계. 뭐야? 환경 변화나 조직 세태를 감지하지 못하는 단계. 감지 하나 동그라미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동그라미 2번.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된다? 조기 경보체제 구축. 자, 그럼 무대응 단계. 이것도 알잖아요. 조직 세태나 환경 변화가 발생한 걸 인식은 했지만 뭐 하는 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단계. 그럼 얘는 뭐 해야 돼요? 이러한 현상을 발생하면 즉시 신속한 조치. 자, 그 다음 오류 행동은요? 얘는 뭐라 그랬어? 조직 세태나 아니면 뭐 문제가 발생해서 환경 변화 발생했을 때 약간의 치료법을 적용하거나 엉뚱한 치료법을 적용해서 상황이 더 악화되는 단계. 그럼 여기서 얘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관리자들이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뻘짓하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가치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정보를 많이 제공해줘라. 그래서 뻘짓 못하게 해라. 이게 대처 방안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위기 단계는요.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을 공황 상태로 넘어갔다. 그럼 위기 단계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지만 이거를 극복할까? 뭐예요? 위기 경영 강조. 훨씬 더 강력한 치료법. 이런 거 나오죠? 자, 그래도 이걸 극복 못했다. 그럼 해체 단계. 법적 문제 없이 잘 해산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됐죠? 됐죠? 끝. 자, 그럼 이제 루인인데, 루인 같은 경우에는 이 3단계 모형 있잖아요. 이거하고, 그 다음에 그 저항 이야기, 이 두 가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범답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건 오늘 나간 그 모의고사 문제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근데 여러분 그 느낌 오시죠? 모의고사 볼 때마다 그럼 모범답안이 지금 어떻게 되겠어? 오늘 모범답안은 어떻게 했어? 보고 버려? 버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버리면 약간 좀 속상하겠다. 자, 이 페이지에 껴놓지 않겠어요? 그쵸? 여기 껴놓을 거 아니야, 요 해당 페이지에. 이거 바로 뒤에 나오게 껴놓든지 아니면 요 앞에 나오게 껴놓든지 꺼놓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 제본을 그 2기 다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하더라고. 그 스프링 같은 거. 그죠? 그러니까 참고로 좀 하시고, 근데 뭐 추가적으로 더 뭐 중간중간에 껴서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는 좀 다 이기 다 끝난 다음에 다 껴놨다가 지금은 그냥 해당되는 페이지 쪽에 이렇게 껴놨다가 모범 답안을 나중에 이기 끝나고 한꺼번에 스프링을 좀 하세요. 아셨죠? 3기는요. 3기는 따로 뚫어서 그냥 촘촘히 넣으면 되잖아. 그죠? 뭐 거기까지 뭐 내가 문방구 언니도 아니고. 거기까지는 그지? 자, 그렇게 하죠. 그래서 지금 조금 시간 애매해서 여기서 한번 끊고 그다음에 여기 모범 답안 해설하면서 쫙 정리하고 갑시다. 됐죠? 질문 있으면 오세요.